그러나 암도 나았다. 명의 막스 걸슨 박사의 암 치료기. SJ 호트 지음 김태수 옮김.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이 책이 김태수 선생님은 이 정리가 책을 단식 등등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네요. 자,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25년이 되어졌네요. 1995년 10월 24일 초판이니까 참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것이 이 책이 아마 암에 대한 서적 중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신빙성 있고 믿을만한 신뢰성 있는 책으로서는 가장 처음 나왔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막스 걸슨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대체의학이 아주 크게 진전이 되어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호트지음 막스 걸슨 박사. 그러나 암도 나았다. 그러나 이 말은 이렇게 저렇게 현대학으로 안 되는 것을 그러나 암도 나았다. 자,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자연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자연의 영원한 법칙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막슨 걸슨 박사가 딸에게 준 말이다. 참 자녀 교육도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 자, 이렇게 서론이 일반적인 암에 대해서 정복에 대한 쭉 내용들이 있고 또 이 막스 걸슨 박사의 수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역자는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했을까 봅시다. 원 제목은 뭐 이렇게 캔서 되어 있는데 아메리칸 익스페리언스 오브 닥터 막스 걸슨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두 제목을 합쳐서 쉽게 풀이하면 의사 막스 걸슨이 미국에서 암을 고쳤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이야기 이런 것으로 옮길 수 있다. 왜 비난을 받았을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 어떤 현대의학의 어떤 그런 의도하는 바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 책이 처음 발행되었을 때는 막스 걸슨 박사는 정말 암을 고쳤는가? 라는 제목이었으며 뒤에 그것은 연구소에서 판권을 구입하여 암 치료할 수 있다 라고 개명하였다가 출판사와 서점가의 충고로 현재의 이름으로 다시 고쳤다고 한다. 충격적인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책을 쓸 당시에는 뉴욕 뭐 이렇게 지의 기자였다. 책의 서문과 후기는 모두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연구소의 상무이사인 가드 힐덴브란드 씨가 썼는데 표현이 어려우니 역자가 좀 설명을 보태는 것이 좋다는 요청을 출판사 측에서 해왔다. 그래서 역자 서문을 다소 길게 쓰기로 하였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우리 김태수 선생님이 이 책을 제대로 그 의중을 밝혀서 번역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암에 대한 치료법은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맡든 대개 그 내용이 비슷한데 종양의 절제,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약물의 투여 등이다. 이것은 완전히 국부적인 치료법으로 암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증상의 발생 부위를 재생시켜서 복원해내는 방법이 아니다. 이 치료법이 정통요법이며 이 치료법으로 암 환자를 다루지 않으면 의료계의 기성 세력은 그 의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들의 사회나 조직에서 축출해 버린다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의학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25년 전에 이 책이 쓰여질 그 전에 내용들이 40년, 50년, 60년 전에 그 어떤 사건 내용들이 여기에 다 집대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도록 합시다.
이 책의 주인공 막스 글서는 1881년 출생해서 1959년, 그러니까 벌써 오래된 그 내용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암을 고쳤느냐, 이 시대에 독일에서 활약하다가 1936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1938년에 정식으로 미국 의학협회의 회원이 되어 뉴욕의 고담 병원 등에서 근무했다. 나중에는 자기의 개인 병원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1942년부터 암 환자를 비정기적으로 요법으로 치료하였다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는 젊었을 때 심한 편두통을 앓아서 고생을 했는데 여러 선비의 의사들에게 그에 대한 치료법을 물어보았으나 모두들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스스로 편두통의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식사에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었다. 결국은 영양학에서 원인을 찾아냈다. 자신이 개량한 식사법으로 편두통뿐만 아니라 낭창, 결핵, 성이며 코 주위 등에 발생하는 궤양 다른 부위에도 생긴다. 빨리 펴지며 보기에 매우 흉한 이런 불치병도 고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많은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며 젊은 나이에 전 유럽에서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가 제시한 식사법을 흔히 막스 걸슨 식사법, 막스 걸슨 식이요법이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는 식이요법과 식사요법을 구별하지 않고 편의대로 표현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후 그는 자신의 식사법으로 주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그 식이요법으로 암 환자도 고쳐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마침내는 일반 병원에서 손을 놓은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게 되었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의 40% 이상이 그의 식이요법으로 완치되었으며 한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가 거스내게 간 환자들은 거의 모두가 즉시 완치되었다. 이들 환자들로부터 그는 일체의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기성 의료계에서는 그의 치료법을 무시하고 반대했으며 심지어 의학협회의 회원 자격까지 보류시켜버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를 지지하는 의사들과 시민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의 주선으로 1946년 미국 상원 페퍼 의원이 그것은 식이요법을 중심으로 암의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하자는 특별법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었다. 그것은 언론계의 집중적인 비난 때문이었다. 그들은 식이요법으로 암을 고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일종의 전기이며 투쟁사이다. 자, 이것도 어떤 현대의학에 대한 어떤 전쟁에 대한 선포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저자인 호토 씨는 우연히 어느 암 환자로부터 거슨 박사가 암을 완치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치료비, 거슨의 치료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받게 된다. 암을 고친다는 허황한 얘기에 흥미를 갖게 된 호토는 그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파헤치게 된다. 처음에 저자는 막스 걸슨의 말기 암 환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버는 엉터리 의사가 아닌가 의심을 했다. 그러나 호토는 그 작업을 하면서 한 진실한 의사가 기성 의료계의 막강한 힘 앞에 꼼짝 못하고 애써 연구한 업적과 치료법이 사장되어 버리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거슨 박사의 사후에도 계속 작업을 하여 의료계의 위선과 독선을 끝까지 파헤쳐서 세상에 고발하게 되었다. 이 책이 그렇게 해서 나와졌다는 거죠. 벌써 막스 걸슨 박사는 오래전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지만 그 후에 이렇게 귀한 분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의사들, 환자들, 정치가, 언론인, 선량한 시민들 사이에서 암으로 얽혀지는 희비를 저자는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문장 역시 여러 사람들의 것으로 짜여져 있다. 호토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것을 흥미롭게 짜 넣었다. 거슨 박사가 쓴 암 치료법, 치료 사례, 편지들, 그리고 다른 의사들의 편지와 진술서, 정치가들의 연설과 완치, 환자들의 증언들, 이들 모두가 독자들의 호흡을 멈추게 할 정도로 긴장감과 흥분을 안겨준다. 주제가 딱딱하면서도 재미있게 읽혀지는 보기 드문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누구든지 암을 위시한 성인병이 왜 생기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서운 질병이 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잘못하여 그러한 질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자, 어떻게 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자연식이며 자연요법이다. 항생제 등의 약을 쓰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으며 방사선이나 약품이 필요하지 않은 자연의학인 것이다. 이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학을 지지하고 또한 선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막스 거슨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걱정처럼 그의 치료법이 그와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이다. 질병이 나타난 어느 국부의 증상을 없애거나 땜질하여 막아두는 것이 정규 의료법의 방식인데 사실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그저 미봉책일 뿐이다. 질병의 원인을 인체의 전체적인 조직과 호흡에서 흐름에서 찾아야 한다. 병의 원인은 그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주의 사상, 전체주의적인 의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선식이 요법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이론은 이제 곧 다가올 21세기의 주된 흐름이 될 것이다. 막스 거슨의 치료법은 현재 멕시코의 티우하나에 있는 어떤 거기에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슨의 셋째 딸 샤를럿이 그 병원을 차려놓고 멕시코 의사들에게 아버지의 치료법을 가르쳐서 암 환자들을 비롯하여 온갖 성인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티우하나와 마주보고 있는 미국의 국경 도시 샌디아고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티우하나에서 환자들을 맡고 있다. 이것은 벌써 25년 그 전에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란 주로 미국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미국에서 그 선식 치료를 하면 의사 면허증을 박탈당하고 또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병원을 열지 못했던 것이다. 참으로 넌센스다. 나는 지난 3월 16일 아침 11시에 샤를럿 거슨과 그의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을 만나보았으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샤를럿이 그들에게 격려하는 얘기도 듣기도 했다. 그들 환자들은 대개 2 내지 3주간 그 병원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 자가 치료를 한다고 했다. 병원에 있는 기간이 짧은 것은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이며 훈련을 쌓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 이런 방법은 지금 현재 치유 또 양로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대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로 병이 재발하여 다시 샤를럿을 찾아 집사로 오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입원할 때는 격심한 통증으로 몹시 괴로웠는데 입원 후에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그 격렬했던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자, 이것은 몸이 제 기능을 하고 몸이 어떤 독소를 뽑고 그래서 장기 기능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고통스러운 것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환자들의 보호자로 가족이 한 사람씩 따라와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들 환자나 가족들이 대단히 명랑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들어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기가 죽어 있었다. 그렇죠. 집사의 환자들과는 판이한 것이다. 결국 샤를럿의 환자들은 모두 암을 극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견상 막스 걸슨의 치료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 중요한 요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그렇죠. 노폐물의 배설입니다. 해독부터 해야 된다. 해독을 해서 호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이 참 대사증후군 중병에 처한 사람들에게 치유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시키기 위해서 커피 관장을 하루에 5차례씩 한다. 관장액으로 커피를 이용하는 이유는 커피가 간을 자극하여 간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간이 허약해져서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걸스는 주장했다. 커피를 탈 때 보통 마실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커피가 든 통을 높이 단다고 한다. 이것은 압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낮게 하는 저위 관장이 나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커피로 이제 항문을 통해서 일정 양이 들어가서 한 15분, 20분 동안 쭉 충분하게 적시면서 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면 또 간까지도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 회복시킨다는 이런 방법인데 요즘은 이런 방법들을 응용을 해서 많은 다양한 식이섬유로 해독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세 끼의 식사 내용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생야채 샐러드가 주식이다. 유기농법 샐러드, 아마씨 기름과 물에 탄 식초에 버무린다.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육식, 곡류, 우유, 견과류, 설탕 등 가공식은 일체 먹지 않는다. 여기서 요즘에도 이렇게 적용하지만 좀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씨 기름 같은 이것은 오메가3라든가 이런 좋은 기름들이 있는 것을 같이 연결시키면 될 것이고 물에 탄 식초에 버무린다. 이 식초는 발효된 아주 미생물 복구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초들이죠. 그리고 가공된 것들은 먹지 않는다. 구운 감자 1개와 야채 수프를 든다. 통마늘을 먹는다. 녹즙을 한 잔 마신다. 이 통마늘 같은 것이 또 요즘은 렉틴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또 좋은 어떤 영양소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한 것을 봅니다. 녹즙요법은 하루에 13잔의 녹즙을 마신다. 녹즙의 재료는 당근, 사과, 시금치, 상추, 샐러리 등 우리와 아주 친숙한 것들이다. 한 잔은 8온스, 즉 맥주 잔으로 한 잔 정도다. 녹즙에 정류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물을 마실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13잔을 마시기는 어렵다. 체구가 작기 때문이다. 7잔 정도만 어떨까 싶다. 자, 이 상황에 따라서 요즘 또 이계호 박사님 같은 분들은 따로 물을 마시는 2리터라는 것은 과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당근 주스라든가 주스를 통해서 마시는 물도 함께 물 마시는 양으로 포함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교수님들의 설명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간주사, 새 간주소를 만난다. 새 간즙을 마시기도 한다. 현지는 피하고 있다. 병이 든 소가 많기 때문에 소의 간 주사를 맞아서 간을 어떻든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고 5번째 비타민과 미네랄에 투여를 한다. 환자에 따라서 다 다르리라고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떤 신진대사에는 아주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불쏘시개가 없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태우고 열량을 만들고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이 이 영양학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염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식사 때에도 염분은 피한다. 그리고 병이 회복된 후에도 염분은 피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 소금요법에 천일요법에 이게 아닌 어떤 그 당시에도 역시 이 어느 그 구분은 없이 무조건 염분은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소금의 어떤 부작용이 또 미네랄을 없는 어떤 소금의 부작용이 대단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 강의와 정신요법, 그래서 정신요법으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면에서 아마 거스너 치료법에서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믿는다. 샬럿은 매주 목요일에 병원에 들러서 환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병세를 묻고 격리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모든 환자와 가족들에게 강의를 한다. 질병의 발생 원인과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다. 환자들과 가족들의 생기는 샬럿의 경로와 강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기도원이라든가 어떤 치유센터 같은 데서는 말씀을 공부한다거나 종교의식,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또 확신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침 환자들 중에는 그 전날 저녁에 들어와 샬롯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샬롯이 환자를 처음으로 대하는 장면을 엿볼 수가 있었다. 환자는 34세의 남자로서 변호사인데 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댄서인 그의 부인도 남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들은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저들이 샬롯으로부터 꾸중을 듣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그대로였다. 샬롯은 사정없이 부부에게 강한 말투로 꾸중을 했다. 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요? 한두 주일 여행 온 셈치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완치에 대한 보장을 못해요. 그렇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특히 마음가짐, 정신이 자신의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한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다. 방법만 제대로 알고 하면 된다.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정신력이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정신력이 있는 사람은 견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금방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부부를 호되게 꾸중하는 모습은 나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본서를 번역하면서 내내 내 머릿속에서 쉽게 떨쳐지지 않는 이제 사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의사와 자연건강사의 인연이란 무엇인가였다. 의사란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의 공인기관에서 치료사로서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로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연건강사란 우리들 자연요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편의상 부르고 있는 호칭으로 약이나 주사, 수술 등을 피하면서 각자의 순수한 자연치유력을 증진시켜 병을 이겨내거나 병을 고쳐내고자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을 지도할 만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의사들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사회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쉽게 예를 들면 이 책의 주인공인 막스 빌 거슨 의사요. 그의 유지를 받아서 멕시코의 티우하나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의 딸 샤를럿은 자연건강사인 것이다. 샤를럿은 대단한 존경과 대우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적어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그러하다는 뜻이다. 샤를럿은 의사도 아니요 약사도 아니며 더욱이 영양사도 아니다. 대학 시절의 전공은 경영학이었으며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를 도왔지만은 그의 사후에는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사업을 했다고 한다. 사업을 하고 있던 샤를럿이 남을 치료하기 위하여 갑자기 병원과 연구소를 차리게 된 것은 순전히 인류 때문이었을 것이며 아버지의 명예를 살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때때로 의사들과 자연건강사들의 기이한 만남이 의학의 발전에 절묘한 효과를 보태어 왔음을 보면서 나는 창조 정신의 엉뚱스러움에 자주 놀라워한다. 심령 치료사로서 인류사에 영원한 업적을 남긴 에드가 케이시는 겨우 국민학교를 마쳤을 정도이며 치료사의 길을 걷기가 싫어서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으나 결국 어머니와 아내의 설득으로 평생 남을 도우면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연건강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안내를 받은 많은 의사들은 그가 제시한 치료법을 절대로 신뢰했으며 지금도 그 요법들은 계속 전파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다. 그는 평소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으나 자기 최면 상태에 들었을 때 환자의 이름과 주소를 대면은 병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그 치료법을 시행할 의사의 이름과 주소까지 가르쳐 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그를 심령 진단가로 예언가로 부르기도 한다. 여하간 에드가 케이시와 같은 자연건강사가 의사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불가사의하지 않은가?
일본의 니시 가츠조는 1884년 1959년까지의 거의 막스 거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네요. 이분은 순전히 노력에 의해서 의사들의 스승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현대의학의 정규요법이 갖고 있는 맹점들을 실러리 비판하는 니시에게 넋을 빼앗겨서 대학에서 배운 것을 모조리 팽개치고 오로지 자연의학에 몰두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게 된 의사들이 일본에는 꽤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보면은 진짜 의사가, 진짜 치유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와다나베 쇼 박사나 고다 미소 박사 등이 그 대표적인 의사들인데 그들은 현재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니시 가츠조가 오히려 의사들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질병 때문이었다. 10대의 질병이 든 그를 정규요법의 현대 의사들은 고쳐내지 못했으며 니시가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니시는 스스로 자연요법의 묘를 알아내어 자신의 병을 고쳐내고 자연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니시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으로 미국의 폴 C. 브레그도 81년부터 76년 박사도 자연건강사에